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는데 여야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권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아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난 겨울 이제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사실 무너졌는데 이제 그 민주주의를 복귀하고 이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국제 무대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데 대한 선언.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또 이제 진일보한 제안을 했다는 것.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기존의 이제 선비핵화 원칙 이것만 고수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소위 END 이니셔티브라고 명명하는 교류 또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걸로 이어지는 이 이제 한반도 평화 구축의 방안 제시 이 두 개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좀 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위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연설이었다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국제사회에 나가서 어쨌든 주요한 순서에 대한민국의 정상이 연설을 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영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한의 비핵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 관련돼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어떤지와 한국의 입장이 어떤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주변 국가들과는 어떤 사전의 교감이라든지 조율이라든지 없다 보니 사실 미국 대통령은 과거 유엔 연설 4차례 중에 3차례에 북한과 관련 발언을 했었으나 이번에 의외로 그런 발언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전적인 조율이나 교감이 부족했던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동안은 비핵화가 1번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교류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왔던 단어는 이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순 순서의 변화인지 그리고 목표 지점을 어떻게 하는지 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플랜이 국제사회에 조금 더 표방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공개 토의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주재합니다. 저희가 임시 의장국이어서 네. 지금 처음이죠. 우리 대통령으로서는요. 네. 어떤 기대와 전망을 하고 계신지 이 얘기는 글쎄요. 김희정 의원님 네. 한번 어떤 얘기를 또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이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제 능동적인 자세로 주체국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의 그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이번 회의 주제에 이제 맡겨진 역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실제로 동북아 권역 나아가서 태평양 권역에 있어서의 그런 평화 기조에 있어서 적극적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떠나기 전에 하셨던 외신 인터뷰는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좀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한국은 완전히 빠져 있고 북한과 미국이 사실 북핵과 관련된 동결이나 또는 비핵화 등을 하면 한국은 그냥 북한과 미국이 결정하는 거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약간은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북한은 통미봉남하는
통미봉남이죠.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남을 이렇게 구축하고 위축시키려는 전략을 일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자 외교 현장에까지 진출을 했거든요. 북한이 이제 중국 전승절 행사 때 가서 러시아나 중국하고 나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완전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적게는 이제 일본하고 미국의 남방 삼각관계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안보리 네. 참여 국가들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번 의장국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9월 달에 우리나라가 안보리 의장국이 된 게 굉장히 행운입니다. 이건 사실 그냥 한 달씩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아주 운 좋게도 9월 달에 이제 총회 기간에 글쎄요, 또 의장국과 이제 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행운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행운을 잡은 거죠. 토론회 제목이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네. 이 인공지능은 사실 궁극의 기술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류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공영할 수도 있고 또 동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과정에서 이 전 세계 국가가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향후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발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칙은 어떤 게 필요한가 각국들이 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한다는 게 이 아마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 최첨단 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상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요. 이 주제를 이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좀 뭔가 새로운 준칙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면 뭐 그것보다 더 크게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미 일정을 진행 중인데 대통령실이 그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특정 업무 경비 이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중에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의 목적으로는 이제 국민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반반. 네, 네. 왜냐하면 명분상으로는 물론 뭐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네. 국민들 앞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내용들을 명확하게 또 투명하게 밝히는 거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가 없고요. 단지 국가의 활동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히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밝히는 범위, 내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현실에 맞게 이제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가야 된다. 네,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전 정권 때는 0원으로 깎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완전히 복귀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전 정권에서는 1원 한 푼 쓰지 못하게 했다가 본인들은 쓰게 한 예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이제 말 그대로 러프하게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내역을 밝히는 것 이상으로 본인들이 과거와는 달리 이중잣대를 취했던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근데 그 부분은 네. 지난 정부 때 이제 예산을 깎으면서 예. 민주당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복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소명을 한 부분 아마 제가 경찰청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소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을 시켜줬습니다. 소명한 부분은 복원을 시켜주셨다. 예, 네. 예, 그 금액만큼 복원을 시켜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네. 네. 그 어제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고 또 일요일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00일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각각 그 내용들이 많이 달랐어요. 자, 이 얘기는 어떻게 김희정 의원님 먼저 한번 비교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양당 원내대표가 그냥 100일을 맞아서 본인들의 치적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 이번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향후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두 원내대표에게 그런 얘기와 같은 권한이 맡겨졌느냐. 그리고 협상의 대표로서 양당의 협상을 해오는 것을 각 당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이 100일에 대한 평가와 향후에 대한 기대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원내대표단이 모든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쏙 들게 협상을 해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협상해오겠다라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들이나 그 원내 지도부에 일임을 해서 미처 다른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지 못해도 여야가 합의한 거에 대해서는 원활한 국회 정신에 입각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과연 민주당 안에서의 그런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00일 기자회견이 무용지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냐면 여야가 같이 이번에 단독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이 양보를 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틀을 이루는 거니까 합의를 하자. 그리고 특검법 관련돼서도 지난번에는 본인들이 단독 처리를 했지만 이 새롭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 기자회견까지 아주 그럴싸하게 했었는데 그거를 다 업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어제 법사위원회에서도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대법원장 청문회를 통과시키는 이런 거를 했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과연 이 100일 기자회견이 의미 있게 되려면 이렇게 양당의 원내 지도부에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주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칠성 의원님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제 정기국회 진행 중에 항상 이렇게 100일 취임식 그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죠. 예. 이제 이걸 보면은 정기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이제 시각, 전략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난 100일 성과로 이제 법안 처리한 것, 또 소비심리 회복 뭐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했죠.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에 처리하겠다. 또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하겠다. 또 내년도 예산 처리에 대한 로드맵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송은숙 원내대표 내용을 보면은 미래와 비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연설의 대부분이 이재명 정부 폭주, 정치 보복, 야당 탄압 이런 단어들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근거 없는 정쟁적 구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민생에 대한 대안 제시가 많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국민의힘 정당 자체가 이 내란 옹호에 의심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고 또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특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이야기 중에서 이 내란과 민생은 철저히 분리하겠다. 또 내란 관련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짝 덧붙였으면 하는데요. 네. 그 당장 이번 주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그렇습니다. 여야가 소위 같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민생 법안 중에서는. 그래서 추석 앞두고 여야가 이래 합의된 모습도 보이고 실제로 트러블이 없이 갈 수 있는 민생 법안은 빨리 먼저 통과시키자라는 게 오히려 국민의힘 의견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뭐 검찰 관련돼서 나 책임지고 하겠다 이러니까 민생 법안 할 필요 없이 그 부분 먼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을 팽개치고 있는 쪽이 더불어민주당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송원석 원내대표는 소수 야당 원내대표지만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든 어떤 안건이든 협조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을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내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법 뭐 전체에 대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은 철회를 하셔야 되겠죠.
정기국회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정기국회 회기안에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건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예. 양당에서 입장이 크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문회가 이제 30일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부르고 당시 상황도 따지겠다고 하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놓고 계시고 자 권칠승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졸속 파기환송한 그 판결 그리고 또 지금 지기현 재판부의 그 굉장히 의도적인 재판 지연 그리고 그 내란 수괴 혐의자를 이상한 그 구속 기한 계산법으로 석방하게 된 그 연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입장 발표가 예.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작년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있던 날 그 이후에 정말 이 법을 지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 이것도 지금 이런저런 낭설과 또 뭐 추측과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의혹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회자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도 그리고 또 사실 유무 자체도 본인의 입으로 확인하는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선거법 파기환송이나 등등에 대해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된다. 예,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판결문으로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법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오히려 1심과 2심이 뭐 6개월이 아니라 뭐 1심만 2년 넘게 끌면서 법을 어겼던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3심 3개월 안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8일 만에 판결을 끝낸 것은 오히려 법을 지킨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총 12분이 참여를 해서 12분이 찬성으로 해서 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뤄졌는데 이거를 마치 대법원장 혼자의 의견인 것처럼 끌고 가는 것 또한 잘못됐다. 결국은 한 명을 찍어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에게 이 직무대행을 시키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임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에 따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회동설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제기가 정확한 근거나 증명이나 증인이 없이 그냥 막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국회에서도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허위인 줄 알면서 그렇게 발언을 함부로 하면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은 이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유튜브조차도 나에게 확인조차 없었고 자기들도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렇다라는 그 썰전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국회에서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절차상 잘못된 청문회인데다가 청문회 증인으로 정말 올바르게 채택이 되어야 된다면 이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유튜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도 빼버렸고요. 그리고 서 의원이나 부 의원은 오히려 증인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서 의원 같은 경우는 청문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 생각합니다. 증인으로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오히려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사례를 좀 소개를 했으면 하는데요. 그거는 그 사례가 좀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히려 이 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결 난 이후에 당시 이재명 후보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선고한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했다. 빨리 해주는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난다고 생각하면 빨리 해주는구나.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한 발언을 당사자가 직접 얘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울러서 대법원 쪽에서 여기서 저한테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도 일부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한다. 밝혔다.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 당시에 판결 부분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렇게 들었는지를 얘기를 듣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나 김어준 씨가 나와서 증인을 써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은철 전혀 의원님. 네. 예, 그건 경우에 안 맞는 이야기죠. 그 판결을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대통령 선거 후보 구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기환송함으로써 대통령 선거 후보 구도에 완전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같이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개입한 것과 현상을 유지하는 것의 차이이기 때문에 완전한 그 천양기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전에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사법자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든가 외교적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을 좀 자제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뛰어든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기록을 보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판단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그런 여론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석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그 부분은 시각인데. 조의대 대부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 입장을 고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출석 얘기를 꺼낸 것이 벌써부터 이제 불출석한다면 고발 등을 통해서 처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제 민주당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질문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뭐 고발도 언급을 하지만은 또 사퇴하지 않으면 당연히 탄핵이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도 또 물론 뭐 일부 개인적인 의원의 의견이라고 개인적인 봅니다. 예. 의견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은 권칠성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조 대법원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은 뭐 지금 예단하기도 어렵고 그거를 뭐 가정해서 이쪽 저쪽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조금 뭐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방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란의 그 한복판에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충실하게 설명하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 한다면 청문회장이 물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좀 위신이 깎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자초한 거라고 봅니다. 빨리빨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은 그런 그 후과인데요. 저는 뭐 청문회 같이 열린 장소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알리고 또 이해를 구할 게 있다면 이해를 구하고 사과를 할 게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것. 그게 지금 사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판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했고 선거법에 지켜진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지켜진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의 수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기각 판결 나왔어도 똑같이 했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사법부 수장까지 흔들 수 있다라는 노골적인 삼권 이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그래서 사법부 관련돼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부 쪽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게 아니라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그런 실무적인 그리고 그 행정적인 정부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
그 재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불러내린다. 이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회동설의 근거가 흔들리자 안 만났어도 그래도 사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적은 결국 이 사람 찍어내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원을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적법 절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이틀 만에 6만 쪽의 기록을 보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38일 만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가 소부에 했던 걸 전원합의체로 넘긴 게 이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제가 해명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제가 발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법률심을 하는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봤다라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1심, 2심, 3심까지 오는 과정에 일반 국민들도 숙지를 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해부된 날짜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대법원에 간 날짜로부터 계산을 하고 38일이라는 말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보십시오. 소부에 갔던 것을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본 게 이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1년 전부터 예정된 행사라고는 하지만 국제 행사에서 또 세종대왕을 거론을 하면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 이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 이 해석 자 짧게 김희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세종대왕님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도와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1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행사였는데 딱 세종대왕의 메시지가 지금의 상황과 맞아 떨어졌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품격 있게 이 여당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야 될 말씀을 잘 하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의 사례를 빌려서 아무튼 사법부 독립 의지를 선명히 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하면 야 본인이 너무 진짜 치욕스럽고 소위 뭐 표현이 어떨지 더러워서 그만두겠다 뭐 그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압박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면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세종대왕 말씀은 아주 뭐 공자님 말씀 비슷한 거라 그 말 문구 자체에 대해서야 뭐 별로 코멘트할 게 없고요. 다만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 그거는 이제 의도에 대한 해석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현재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한 해명이 안 된다. 또 세종대왕 말씀하셨으니까 뭐 언론에 보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법을 다스리는 관리한테 한 말 중에서 판결서를 빨리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도 같이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3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숨을 좀 고른 다음에 4부에서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사부 당당 토론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법사위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새 뭐 열리기만 하면 난장판이다. 이런 말이 뭐 도화 기사를 다 도배하고 있는데요. 법사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통 법사위는 정말 국회에서도 상원 중에 상원이라고 불리고 가장 법률적인 지식도 좋고 그리고 또 여야의 존경을 받으시는 분들을 각 당이 선임해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미처 상임위원회에서 오히려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어서 놓쳤던 부분은 마지막에 그래도 법사위원회라서라도 조정이 돼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안을 놓자라고 해서 그 권위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이제 그동안 국회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사위 때문에 너무 창피스럽다. 정말 무법사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도하는 분이 위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목표 자체가 법사위를 통해서 국회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뭐 노이즈 마케팅이든 뭐든 나는 매일 언론에 나오고 말 거야. 나는 늘 문제를 일으킬 거야. 이거를 목표에 둔 사람인 것처럼 국회법을 마음대로 오남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네. 잘 아시겠지만 타당의 간사를 타당이 관여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양당 간사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 선임에 추미애 위원장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권칠승 의원님,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국회 상임이라기보다는 무슨 예능 제작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대부분 법사위에서 이제 정쟁거리로 떠오르는 게 대부분 검찰 수사의 편향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수사권을 놓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법사위도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지명하면서 이거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F1 더 무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브래드 피트가 동료들 그 칼에 있어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작전이 카오스 작전이거든요. 그 대혼돈 난장판 엉망진창 작전인데 뭐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했다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간사 문제는 이게 이렇게 크게 이 법사위 자체를 운영하는데 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법사위 운영을 위해서 간사 교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원래 국회의장과 이제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도록 하는 것도 국회에서 관례상 운용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다수당일 때도 야당에게 소수당에게 그렇게 양보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부터 깨면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차지했던 법사위원장을 원만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도 못하고 한 분은 당대표 나간다고 쪼르르 던지고 나갔고 두 번째 부분은 차명으로 주식 거래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그만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억지로 차지해간 자리면은 좀 미안해서라도 각 당 간사 정도는 양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법사위원장도 억지로 차지하고 있으면서 각 당이 선임해야 되는 간사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태클을 거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또 그 다선이다 보니 거기에 맞게 서로 오히려 예우를 해서 다선의 의원이 위원장을 가도 모자라는 분이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예상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간사 투표라는 초유의 일도 만들고 경위를 13명이나 동원을 해서 뭐 장례 정리를 한 것도 초유의 일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3명을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퇴장시켰던 명분이 이 컴퓨터에 이렇게 구호 걸고 한 거였는데 바로 같은 시간대에 행안위에서는 거꾸로 여당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걸로 태클을 거는 걸로 봐서 추미애 위원장은 법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보다 아까 예능 프로그램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름 알려서 본인 다음번 뭐 지방선거에 나오는데 이 국회를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한 가지 네.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겠습니다. 예. 제가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요. 행안위 여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그 팻말을 붙였다. 그건 약간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 같이 붙이겠다 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런 사실은 식으로 해서 원활하게 해서 그냥 회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쫓아내고 뭐 경위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행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간사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간사를 안 뽑아주니까. 예, 간사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지금 사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뭐 상임위 중에 모든 상임위가 다 중요하지만요. 법사위는 특히 중요한 상임인데 운행을 하기는 사실 그 쉽지 원활한 않은데. 운영에 상당히 네. 애로가 생깁니다. 네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민들께서는 유권자들은 좀 이제 좀 해법을 마련하기를 기다리는 것만은 그렇습니다. 예. 어느 쪽이라도 어떤 유권자라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정도까지 동의합니다. 마무리하고요. 네. 지금 이제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상정해서 이제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 예정대로 가는 거죠, 권 의원님?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 벌써 이제 한 3번째로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국회 운영 토론을 통한 또 뭐 해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이 필리버스터 상황에 대해서 상황 아직 전개는 안 됐지만요. 권칠승 의원님 지금 이런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제가 듣기로 원래는 한 70개 가까운 이제 합의 법안들을 올려서 처리한다. 원래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제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70개를 다 예, 하기는. 모든 것에서 네. 필리버스터가 들어오면 사실 국회 자체가 막혀버리잖아요. 그 하나에 24시간씩 이제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 자체가 막혀버리니까 아마 법안 상정 숫자를 많이 줄여서 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 의사를 관철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인가 이 정쟁의 수단으로서 이게 전락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필리버스터 제도는 소수 혹은 뭐 다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나의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국회가 보이는 그 본연의 제도로 돌아간다면 이 필리버스터 제도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원님 그 필리버스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네. 건가요? 좀 전에 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혹시 들으시는 분들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저희는 이 추석 앞두고 그리고 이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한 민생 법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50여 건 정도 네.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으니까 이런 법안을 먼저 상정을 하자라고 저희는 협상안을 냈고요. 그런데 아니다. 정부조직법을 먼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추석 전에 정청래 대표가 검찰 폐지 막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법안이
뒤로 밀리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정부조직법 관련돼서 올릴 경우에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 합의를 봤었는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에서 킬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내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안타까운 거는 과거에는 국회에서 대부분 여야 합의로 진행을 했다가 지난번 국회 21대 때부터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됐던 게 이제 64건이 나와서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120건이 단독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단독 처리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처음부터 본인들은 저 의결 정족수를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니네는 그냥 마음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아니면 나가라라는 이런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나마 24시간 국민들에게 입장을 알릴 수 있는 필리버스터 하나밖에 남은 게 없구나라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또 유권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70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민생 관련한 게 50건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제 정부 조직법과 관련된 것 20건 정도인지 맞습니까? 이 숫자가? 지금 지도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4건 정도로 4건 정도요? 그중에서 네. 검찰 관련된 거 4건을 먼저 하겠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본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안건이 올라가는 어느 안건부터 올라갈지 그거는 언제 결정되고 어떻게 유권자들은 알게 되나요? 저희도 모릅니다. 그거는 거의 직전에 결정이 왜냐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직전에요. 예, 아, 보통은 예. 보통은 이제 법사위에서 네네. 법이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의장실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하고, 해서 네.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최종 결정권은 의장이 아, 그 부분을 의장님께서 결정하니까 국회의장이 그 네. 형식적으로는 의장 결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직전에야 그러면 알겠네요. 대부분의 경우 네. 보통 그날 오전에 오전에 그렇게 알게 되죠. 의안 순서가 대략 나오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의장님의 경우는 당적을 그만두고 나가는 이유는 이렇게 의안을 상정하거나 순서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된 거 먼저 가지고 오세요.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우원식 의장이 철저하게 민주당 편을 들고 합의를 안 해주는 걸 올리다 보니 저희가 당일 날도 무슨 의안이 올라갈지 모르는 네. 그런 상황에까지 이른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아, 내일 하루는 모든 시선이 아마 국회의사당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생법안 먼저 합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뭐 당연히 네, 여당이 네. 먼저 하자고 네, 하는 것이죠. 민생이 근데 제일 중요하죠. 모든 법안에 네, 대해서 네. 무한 필벌을 하겠다라고 아니요. 선언을 해서 민생법안 안 하고 정부조직법 하니까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네. 필버하겠다는 뭐 그렇다면- 겁니다. 아이, 그렇다면 나머지 법안 다 두분 올리겠네요.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는 네, 것만은 네. 그 부분에 그거는 대해서 뭐 뭐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주말에 5년 8개월 만에 장애 집회를 했고요. 이 집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의견들도 있고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장애 집회에 대해서 권칠승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애 투쟁의 실효는 크지 않다. 좀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뭐 장기화되면 황교안 시즌 2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도 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대구 집회에서 보면은 뭐 대선 무효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뭐 최고위원 입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하고 확실하게 단절을 하지 못하고 지지세가 이 하락하면서 이 극우층의 지지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 투쟁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 지지층의 고립화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애 집회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국민 전체, 거의 특정 지역의 여론을 보지 말고 국민 전체의 여론을 보면서 이제 장애 집회는 철회를 하시고 이제 그만하시고 정기국회에 좀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희정 의원님. 사실 최근 들어서 저희 쪽 지지자들이 뉴스 안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 이제 뉴스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날마다 이제 나오는 뉴스 때문에 장기적인 큰 흐름을 챙겨보기 힘든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그냥 데일리 뉴스가 아니라 크게 어떻게 이제 입법부 독재를 넘어서서 행정부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네. 있는지를 보다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장외 집회를 선택하게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장외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정기국회를 통해서 예. 원내에도 집중하면서 양쪽을 함께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또 방송 시간이 있어서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